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5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까요? 고양이에 관한 글입니다. 왜 옛날 어른들은 고양이더러 요물이라 하지 않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잘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혼자 노는 성향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도도한 탓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보살네 집은 한적한 동네에 있습니다. 집들이 전부 주택이고 옛날 집들도 덜어 보이는 동네예요.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박보살은 대전에 일할 때였는데 주말마다 애인을 만나러 대구에 오곤 했어요. 그 애인이 저예요. 그날은 박보살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박보살은 김장독 파묻어야 된다며 앞마당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박보살은 집에서 아들 취급받아요. 그것도 건장한 아들 취급이요. 저는 민감한 장이 트러블을 일으켜서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보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또 싸움 붙은 모양이네요. 에휴, 말리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박보살이 쌀자루 같은 것을 손에 쥐고 할머니와 대치 중이었고 동네 분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께서 박보살한테 어마무시한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내년이 그렇게 사니까 내 엄마가 아픈 거야 이년아. 박보살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세요. 박보살은 입을 앙다문 채 할머니 욕을 무시하며 자루에 매듭을 풀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고양이 2마리였어요. 박보살이 입 다물고 있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뜻인데 이러다 할머니랑 싸움 붙겠다 싶어서 우선 저는 할머니 좀 진정하세요 라며 천사의 탈을 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열변을 토하며 하는 말이 본인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이 아픈 거라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다며 그래서 이놈의 고양이들을 잡아다 건강원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길에 박보살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빼앗았다고 아주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갖다 준다는 말을 듣고 진짜 빡 돌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 건강원에서 고양이를 누가 사요? 그거 불법이라 잡혀가요 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참 재수 없다는 눈빛으로 우릴 쏘아보며 침을 뱉고 가셨다는.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박보살이 하는 말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박보살과 저는 길냥이 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촉을 곤두세워요. 고양이 울음소리는 나는데 보이지는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윗집 할머니가 쌀자루를 손에 들고 박보살 네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루를 유심히 봤더니 거기서 뭔가 버둥거리듯 움직이며 또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박보살은 할머니한테 자루 안에 있는 게 고양이냐고 고양이를 왜 자루에 넣어 가시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건강원에 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한 거라며 도대체 어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박보살이 고양이 때문에 아프긴 자기들이 살생을 많이 하니까 아프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괴로워할 거다라고 합니다. 박보살 말로는 그 할머니는 고양이를 많이 갖다 팔았을 거라고. 또 그 아들은 매일 낚시에 사냥에 살생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며 억울한 혼이 많이 보인다. 죄 짓는 일 그만 멈춰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박보살은 할머니에게서 빼앗은 고양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갔어요. 불안해서 안 된다며 그냥 내가 거둔다고 데려갔어요. 둘 다 같은 배에서 난 것 같았고 둘 다 수컷이었습니다.
박보살이 하는 말이 사람 수컷은 안 오고 고양이 수컷만 온다고요. 심지어 유기견을 발견해도 수컷이래요. 남자복 맞네 박보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일은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박보살이 대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아예 왔고 저랑 박보살은 애인 사이답게 매일 데이트를 했어요. 저도 그때 학부모랑 싸워서 공부방 처분하고 백수놀이 시작한 때라 시간이 많았어요. 돈은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로 우린 박보살네 집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날도 박보살네 집에서 남는 게 시간인 사람들처럼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이 고양이를 갖다 팔던 윗집 할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한 달 전 할머니가 또 고양이를 잡다가 고양이가 할머니를 핥히고는 도망을 갔고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돌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붙여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박보살이 무슨 제비 다리 고쳐주는 흥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네에서 이런 거 잘 보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박보살의 전업은 인터넷 하는 사람, 부업은 오지랖 빔으로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라갔어요. 박보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집에 도착을 하니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저랑 박보살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할머니가 누워있는 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듯 그런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니 다리도 부러져서 불편하신 분이 왜 저렇게 계시지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딸이 할머니한테 엄마 일어나 봐라 하며 부축을 하려 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야옹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헐 저는 저 할머니 노망 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박보살이 유심히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이건 못 도와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예요 하고는 돌아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할머니의 딸에게 박보살은 오빠분인지 동생분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드님 말이에요. 살생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라는 충고를 해줬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갖다 판 고양이 중에 아마도 뱃속에 아기 고양이를 가진 어미가 있었을 거라고.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암컷 고양이로 보이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한이 대단하게 서려 있어서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냥 두면 결론이 날 거다 했어요. 정확히 보름 후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신 채 고양이 울음소리만 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보살네 동네에서는 그 할망구 고양이 잡아서 갖다 팔더니만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죽었다더라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박보살한테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가망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혹시라도 도와주면 고양이 혼이 나한테 올라고 덤비더라.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고 영물이다. 혼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박보살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할머니의 아들은 낚시를 해도 물고기들을 방생해주고 사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보다 약한 존재라며 학대를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짓밟는 자들 꼭 다음 생에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는 박보살 짝지 이야기입니다. 박보살은 여자친구보다는 남자친구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 에피를 쓴다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며 자신의 성향을 꼭 서두에 거론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박보살의 성향을 밝히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박보살은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입니다. 성격상 여자친구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요. 그게 성격이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그래 성향이 안 맞아서라고 할까요? 또래 여자애들이 갖는 관심사에 관심을 못 가져요. 메이크업, 명품, 연예인 이런 관심사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특유의 뒷담화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말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인 듯해요. 그 배경은 아마도 예로부터 좁은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던, 그래서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빠삭하게 알던 그 시대의 풍습이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글쓴이 너는 남 뒷담화 안 하냐? 왜 같은 여자들 싸잡아 얘기하냐? 물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같이 뒷담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뒷담화를 해요. 뒷담화 당사자가 내내 얘기했나 물으면 그래 내 얘기했다. 내 이런 거 좀 고쳐라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박보살이 뒷담화를 못한다는 건 박보살의 인품이나 도덕성이 굉장히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뚝뚝한 남자 있잖아요. 성격이 딱 그래요.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딱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듣지만 가뜩이나 또래 여자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박보살인데 남이 무슨 가방을 샀네, 여행을 어디를 갔네 이런 대화에는 당연히 못 끼어요. 대신 박보살은 앞담화를 잘합니다. 누가 얄밉게 행동하면 내 행실 진짜 얄밉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 야 이런 싸가지 없는 년아 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박보살 본인이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때도 많아요. 뭐 그런 사소한 일들에는 무신경한 로봇 같은 사람이니 패스. 또 SNS를 못하고 안 해요. 인터넷이랑은 아예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더블리 개업 선물로 이케아에서 가구 주문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신경질 냈어요. 저렇게 신경질적인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성격이니 박보살은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박보살의 남자 사람 친구 중에서 가장 절친한 Y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보살이 중학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남사친 Y군이 있습니다. 둘이 남녀 혼탕에 들어가 발가벗고 목욕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친구 사이예요. 저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박보살과 친해지면서 Y군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3, 4년 전의 일입니다. Y군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Y군의 건강 상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장하던 체구는 다 어디로 가고 살이 쏙 빠져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 영양이 부실해서 그런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암튼 그때 우리는 Y군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맛집에서 나, 박보살, Y군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Y군이 약속을 펑크 냈어요. Y군의 친형이 산악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님과 Y군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Y군 집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조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마가 꼈나 할 정도로 Y군 부모님네 가게에 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났었어요. 우린 걱정을 하며 꼭 병문안을 가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Y군의 형이 박보살의 절절한 짝사랑 상대였거든요. 박보살 흑역사예요. 왜 흑역사냐면 중학교 때 박보살이 Y군의 친형을 너무너무 열렬히 좋아했는데 Y군이 종종 그 사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 형 사진은 물론이고 형이 신던 양말까지 박보살한테 팔아먹었어요. 미친놈. 근데 이 미친 사람은 그걸 또 샀다고요. 아니 그 냄새 나는 걸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이 사람 이거 설레는 마음으로 킁킁 냄새 맡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섬뜩한 사람. 이런 상상하는 내 자신이 싫네요. Y군 형이 다친 지 며칠이 지나고 박보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문안을 갈 건데 쑥스러움과 뻘쭘함의 공존일 듯 하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Y군의 형이 좋아한다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오랜만에 메이크업이라고 해봤자 파우더로 분칠하고 입술에 빨간 칠밖에 못해요. 안타깝지만 높은 구두라고 해봤자 5cm 이상 못 신어요. 7cm 신으면 이 사람 헐크 돼요. 헐크처럼 걸어요. 그렇게 신은 채로 우리 집에 온 박보살. 대략 난감했어요. 제가 손봐주고 싶지만 저도 손이 서툴러서 멍멍. 제 얼굴에도 못 그리는 그림을 박보살님 용안에 그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화장품 가게에 일하는 제 친구한테 데려가서 메이크업 수정해주고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박보살 보자하기 힘들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누워있는 Y군의 형과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와있던 Y군이 있었어요. 통상적인 안부의 말을 주고받고 병실에 앉아서 박보살이 가져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박보살 이것은 Y군 형 앞에서 어찌나 조신조신 얌전한 여자 행세를 하는지 지켜보는 Y군과 떠블리는 고역이었다는. 다행히 Y군의 형은 걱정했던 머리는 심각하게 다친 상태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타박상과 외상이 조금 있을 뿐 곧 퇴원을 한다고 했어요. 오빠 얼른 쾌차하세요. 퇴원하고 식사 같이 해요 하며 병실 문을 조심히 닫는 박보살의 조신한 뒷모습에 같이 나온 Y군과 떠블리는 육성으로 터지고 말았어요. 막 놀려먹으려던 찰나 박보살이 Y군을 째려보며 너희 할머니 어디 계시냐? 뭔 억하심정으로 너희 집에 분풀이냐? 라는 박보살의 말에 저는 또 심장이 쿵했어요. 이것이 또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묻는 Y군의 말에 박보살이 대뜸 묘자리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너희 집 자꾸 사고 터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Y군 생각에도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며 사실은 큰 집에도 이런저런 쏙 썩는 일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혹시 묘자리가 잘못된 거라면 묘를 이장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Y군이 박보살에게 물으니 할머니가 입을 앙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만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헐. 그럼 아까 우리 Y군 할머니랑 둘러앉아 케이크 나눠 먹은 거니.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Y군의 부모님이 박보살을 부르셨어요. 본인 자랑 같지만 제가 박보살보다는 부침성이 좀 좋고 사교성이 있어서 박보살은 어딜 가든 특히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에는 저를 대동해요. Y군 부모님께서 묘자리는 저명한 풍수가분께 받은 자리라며 묘자리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고 그런데도 박보살은 끝까지 할머님 때문에 집이 시끄러웠던 거라며 자기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할머니 산소를 가보자고 했습니다. Y군 부모님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Y군 할머님 산소에 도착을 했어요. 가져간 과일과 소주를 따라 놓고 Y군과 부모님이 절을 했습니다. 원래 고인께 절을 2번 하지 않나요? 2번째 절을 하려는 순간 박보살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절 안 받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Y군의 부모님께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제사 큰 집에서 지내시죠? 할머님이 큰 며느리 제사밥 안 잡수신다고 하세요. 둘째 며느리 Y군 어머님이 지내주면 안 되냐고 물으세요. Y군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님 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제사 지낼 때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도 되는지 Y군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된 이상 Y군 어머니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기에 흔쾌히 제사 때 연락 줄 테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뚜둥 박보살과 이해할 일 없는 떠블리는 Y군 큰 집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제사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끔 안동 쪽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면 근처 식당에서 꼭 헛제사밥을 먹을 정도입니다. 하긴 저는 뭐 먹는 건 다 좋아한다는. 너는 못 먹는 게 뭔데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젠장 저도 좀 가리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암튼 저는 제사밥이나 먹고 와야지 룰루랄라 하는 신나고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박보살과 Y군 큰 집에 도착을 하니 친지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Y군 친구들인데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불렀다며. Y군 어머님이 둘러대셨고 그렇게 제사 준비를 했어요. 큰어머님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주시면 Y군이랑 저랑 박보살이랑 상에 갖다 놨는데 큰어머님이 자꾸 힐끔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좀 이상했는데 뭐 원래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Y군 큰아버지께서 술을 올리시고 절을 하신 다음 차례로 친척분들이 절을 하셨고 왜 조상님들 음식 드시라고 다들 나가서 문 닫는 거 있지 않아요?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이 말을 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의 눈이 박보살에게 주목되었고 박보살은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가 제사 음식들을 손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현이 미쳤나 왜 고인도 드시지 않은 제사밥에 자기가 먼저 손을 대라는 눈빛으로 박보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Y군의 큰아버지께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 순간 박보살이 무서운 눈으로 Y군의 큰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줌마 제사 지내는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할머님이 아줌마한테 제사밥 얻어 잡수시기 싫다고 하잖아요. 박보살이 손으로 뒤집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 세상에 전이며 과일, 밥과 국까지 모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러 깔아놓은 듯 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대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마디씩들 하셨고 Y군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했어요. 주저앉은 Y군의 큰어머니께 큰아버지가 고함을 치셨고 그제서야 큰어머니는 입을 여셨습니다. 생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지독히 미워하던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너무 원통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차릴 때 몰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어두면 조상이 그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박보살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은 그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입니다. 음식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두셨으니 할머님 돌아가시고 밥 한 끼 못 얻어 드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Y군의 할머님은 치매로 1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본래 굉장히 고드시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큰아들 Y군 큰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셨다고 해요. 내심 큰 며느리가 마냥 예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그래도 꿋꿋하신 분이라 체면 칠해하셨을 텐데
사람이 치매가 오면 자신의 속에 있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12년 동안 큰어머님께 갖은 수모와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 담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물린 뒤 친척들이 먹는 밥을 차릴 때는 들어있던 머리카락을 빼고 밥상을 차리셨다는. 친척들 전부 큰어머님의 행동이 야속하긴 해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할머님께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Y군의 큰어머니.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친척분들이 모인 김에 제사 문제를 상의하자며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Y군이랑 저랑 박보살 그리고 Y군의 형은 근처 호프집에서 씁쓸하게 맥주 한 잔씩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두둥. 박보살은 Y군의 형수가 되었어요. 죄송하게도 불량 관계로 이번 편은 여기서 줄이고 5편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알람 켜두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